안녕하세요. 저는 강우원입니다. 생긴 건 요 가운데 사진처럼 생겼고, 제가 일하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라고 하는 곳인데, 오른쪽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크레이 컴퓨터 모양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gwkang 이렇게 됩니다. 양경 교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강인데, 기본적으로는 현대의 물리학이 이해하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인류가 갖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시공간 인지의 여정을 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우주론에서부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태양계의 행성 체계에 관한, 그 다음에 그 후로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모습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얻은 시공간의 이해는 그 우리가 시공간에 대한 어떤 이론과 실험, 관측에 토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그 이해의 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특수상대론과 그다음에 일반상대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일반상대론에 기초한 중력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시공간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방 정식이 제시해주는 몇 가지 흥미있는 해가 있습니다. 시공간에 대한 해가. 그 중에서 블랙홀과 우주론, 우주해, 그 둘에 대해서 주로 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 주제가 익숙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비대면 강의라서 바로 할 수가 없는데, 첫 페이지에 보여드린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양경원 교수님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개인 경험을 좀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그 제가 태어난 곳의 그 스카이 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이천군 장원읍 나래리인데, 나래 삼리가 오른쪽에 여기 한 200m 정도 조금 높습니다. 조그만 낮은 산인데, 그 산 밑에 나래 삼리 혹은 월촌이라는 그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11월까지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이 나래 초등학교고, 그래서 거의 여기 빨간 원으로 한 이 원 안에서 한 십몇 년을 보냈죠. 여기.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비교적 보냈는데, 학교를 가려면 그 중간쯤에 여기 길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이런 나래천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개울이었는데, 이 개울을 건너가야 됐는데, 사실 요 개울의
이 빨간 선 요 정도까지는 가봤어요. 그리고 여기 와현 1이라고 오른쪽 밑에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라서 와현이라고 이름이 붙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네에서 온 친구도 있었는데, 이 나래천은 어렸을 때 제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사는 동안 한 번도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 나래천의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 고향을 떠나고 그 뒤로 가끔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기 흐르는 이 물이 도대체 어디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 나래천은 이 밑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이 나래천을 따라서 한번 쭉 내려가 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나? 예,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원 안에 거기가 제가 한 십몇 년 동안을 그 안에서 살던 곳이고, 거기에 그 나래천은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그 밑에 빨간 원에서 시작해서 점선으로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읍이 있는데 읍 쪽으로 갔다가 결국 오른쪽으로 돌아서 청민천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청민천에서 쭉 오른쪽 위로 흘러서 결국은 남한강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에서 여주를 지나서 이제 한강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제 발을 흘러갔던 그 물이 이렇게 한강하고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울을 옆에 지나서 서해를 지나고 그다음에 바다에 합류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을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게 제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걸 설명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님은 여주에서 시집을 오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여기 이천 설성면이 있는데 왼쪽에 설성면에 기곡이라는 곳에서 시집을 오셨고, 그놈이는 좀 더 가까이 원 근처에 수평마을이라는 곳에서 오셨고, 장할어머니는 또 거의 원 안이에요. 거기서 흑성리라는 곳에서 또 오셨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 삶의 한 부분을 구성했던 그런 것이 공간적으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지구인데, 이런 지구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 태양계, 우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하고 어느 정도는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을 잠깐 보면 결국은 한반도, 그 다음에 그것은 지구에 있고, 지구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는 또 우리 은하에 있고, 우리 은하는 또 어떤 더 큰 그런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를 우주라고 부르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한 가지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혹은 살아온 시간을 보면 지금, 어제, 그 다음에 나이로 하면 한 20년 정도, 20, 30년, 여러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을 살고 있죠, 서기로.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는 뭐 반만년 역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인류가 출현한 건 한 20만 년 정도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구의 나이는 한 50억 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우주의 나이는 한 140억 년 정도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선가 끝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한히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질문인 거죠. 네. 자, 우선 옛날에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특히 또 공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우주론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주제인데, 보시는 이 사진은 뭔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원이 있고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돼 보이지만 뭔가 점들이 있고 좀 복잡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앤티키세라 메커니즘, 앤티키세라 기계장치라고 하는 건데, 1901년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 오른쪽에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그 크레타 섬의 서북부에 에서 약 BC 60년 정도에 가라앉은 배에서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고 무엇을 하는 장치인지가 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이 사진은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구조가 바로 밑에 여러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좀 복잡한 형태의 이런 기계장치였을 거라는 걸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장치를 복원을 했는데, 왼쪽의 그림이 이제 2007년에 복원된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악한 건 뭐냐 하면, 기원전 1, 2세기경에 제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대 우주 모형을 나타내과 관련이 있는데, 그 우주 모형,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로 이제 행성계일 겁니다. 거기에 날짜와 그 다음에 이게 몇 년도인지, 그 다음에 해, 달, 그 다음에 일식, 월식, 달의 위상, 행성의 역행운동 등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그리고 정교하면서도 놀라운 그런 기계장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 손잡이로 돌리면 그런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그런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 좀 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이런 기계장치를 하려면 특히 그 날짜와 그 다음에 행성의 위치, 일식, 월식을 표시하는 이런 거라 떠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인류가 살고 있는 그 전체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마도 시작은 일상에서 얻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런 지각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경험하고 있던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왼쪽에 보면은 우선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래서 해라는 그런 물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가운데 사진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늘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렇게 서쪽 하늘 밑에서 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해가 사라지니까 왼쪽 밑에 그림처럼 소위 달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달이 떠오르고, 달의 모양은 어떤 때는 저렇게 초승달이었다가 어떤 때는 가운데 그림처럼 이렇게 보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9일에서 30일 사이 그 주기로 이렇게 위상이 변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밤하늘을 보면 많은 반짝이는 저런 점들이 있죠.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별 가운데는 또 뭔가 뿌연 그런 은하수가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또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럴까에 대한 질문을 가졌을 거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관측하고 기록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냥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핵의 위치를 표시한 게 왼쪽 맨 위의 사진입니다. 팔자처럼 저런 해가 1년을 주기로 해서 저런 궤적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저런 사실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우주 모형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달의 위상이 이렇게 변하는 게 29일, 30일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그 별의 위치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별도 그 하루에 밤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빙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왼쪽 밑에 그림을 보면 이런 별은 하루에는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하지만 그 다음 날 보면 여전히 같은 곳에 있어요. 여기 왼쪽에 태양처럼 저런 궤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별은 거기서 그냥 한 장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의 좀 특징인데, 해나 달처럼 그런 움직임이 없고, 근데 그런 별 중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임을 현저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성입니다. 그래서 행성이 왼쪽 밑에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가운데 초승달이 있고 달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반짝이는 것이 금성입니다. 금성. 그 다음에 얼핏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달 오른쪽 밑에 그 나무 바로 오른쪽에 약간 좀 밝은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성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관측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1년을 쭉 살펴보면 수년 동안 살펴보면 하늘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그래서 이제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는 별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런 행성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별이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별처럼 간혹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다가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 행성 궤도와 역행 운동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거꾸로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행성의 역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관측을 한 그런 행성과 별과 달, 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와 같이 이게 하나의 그때 관측한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어떤 이해의 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주론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 우주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이제 위에서 봤던 달, 해, 금성, 수성, 또 다른 이제 그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멀리서 아주 많이 있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항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뭔지, 왜 그런 움직임을 갖고 어떤 건 움직이고 어떤 건 안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걸 설명해야 될 겁니다. 우선 아까 별의 일주 운동이 있었고, 해도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물체들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차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지금에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쉽게 배우고 또 가끔 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게 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1차적으로 저런 물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있는 땅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떠서 다 서쪽으로 한 바퀴 도는, 그래서 그런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하나의 팩트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우주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별은 동일 시각에 별의 위치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항성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해하고 5개의 행성은 긴 시간에서 봤을 때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운동을 왜 그런지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모양은 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편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구형이라고 그랬는데, 해 모양도 구형이고 달의 모양도 구형이고 행성의 모양도 구형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과연 편편한가 구형인가. 근데 꽤 일찍 지구의 모양 구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기록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는 당연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월식을 관찰했을 때 왼쪽에서 보면은 이게 월식이라는 게 달에 지구의 그러니까 해, 지구, 달 이런 일직선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 달이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는 달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모습이 그림자가 비춰진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지구의 모양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구형의 모양인 것을 왼쪽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기록에 남겼습니다. 지구의 모양은 구형일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관측 사실을 그 다음에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의 그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구가 중심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지상계고 지구의 중심에 있을 때 지구 중심 근처의 영역을 지상계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를 천상계라 했습니다. 그 경계 부분 바로 달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가 지상계고, 그 다음 그 위는 천상계라고 했죠. 그리고 이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다 직선 운동이다. 그래서 어떤 돌을 놔두면 돌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천상계에서는 행성과 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주 운동을 하죠. 그것들은 균일하게 지구의 자전이 균일하니까 균일한 운동이 되겠죠. 원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이 천상계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계를 이루는 물질들은 흙, 물, 불, 공기, 이런 네 가지가 기본 원소이고, 그 다음에 천상계는 별이나 행성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뭔가 지상에 있는 물질들하고는 다른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5의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테르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천상계의 물체들은 에테르라는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지상계에 있는 물체는 다 떨어지려고 해요. 이거를 하나의 본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특히 지상계, 천상계를 제외하고 지상계에 있는 물체들은 다 중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그 성질의 약하고 강함은 그 물체가 얼마나 무거우냐에 비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질 것이고 가벼운 것은 천천히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운동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적은 중심으로 귀향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는 구형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원인이 있어야 발생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원인이 사라지면 운동은 정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지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대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고, 이것에 기반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플라톤이 생각한 우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행성계죠.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에 왼쪽에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 이제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구형으로 있고, 그런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루나, 달이 그런 원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 위에는 머큐리, 수성이 저렇게 있고, 그다음 그 위에는 비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그러니까 금성 위에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 다음에는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때까지는 토성 발견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게 토성까지였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항성들이 있는 거죠. 별들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행성들하고 달리 다른 운동을 보이는 그런 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8개의 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구로 이루어졌고, 이
이것들은 다 하루에 한 번씩 지구로 다 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아까 그 관측 사실에서 행성을 긴 시간 보면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것 외에 매일 같은 시간에 보면 위치가 변해요. 그래서 또 행성 운동은 또 그 특별한데 별은 움직이지 않지만 행성은 그 행성의 운동을 여기서 이제 이 궤도대로 움직이는 거면 행성의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행 운동은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우독소스는 구 모양의 4개의 층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각 구가 한 평면에서 그 구의 회전축이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회전축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구에서 움직이는 행성의 운동이 여기 팔자처럼 역행 운동이 가능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중심에 있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지만 여기서 실제 관측되는 건 뭐냐면 행성이 역행 운동을 할 때 좀 더 좀 밝아져요. 그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땐 좀 흐려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같은 거리에서 저렇게 팔자 운동을 하니까 그런 변화를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요걸 좀 역행 운동도 설명하고 밝기 변화도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주전원하고 대원을 도입한 건데 그 내용은 지구 중심으로 해서 아까처럼 그런 원운동을 하는 게 그 원이 대원입니다. 그게. 근데 행성은 실제로 그 대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원의 중심점으로 해서 작은 원, 그걸 이제 우리가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피서클이라고 하는데 한 원을 붙어서 가는 또 다른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성은 사실은 이 대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심점이 대원을 따라 움직이는 또 다른 주전원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주전원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 대원 바깥으로 갈 때는 순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체적으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데 주전원 상에서 이 대원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행 운동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역행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더 밝아지는 것을 또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측 사실하고 맞는 그런 모델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정교해진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역행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측을 해보면 역행 운동의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요 크기가,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는 그 크기가 관측을 해보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그 시간을 보면 그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모델에서 보면 대원을 따라 움직이는 이 운동도 굉장히 다 균일하게, 그러니까 원상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전원 상에서의 움직임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아폴로니우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균일한 원운동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행 운동의 그 크기도 매번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서기 2세기 정도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좀 요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합니다. 이 주전원 모델을. 이게 이제 소위 그 알마게스트, 가장 위대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책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기본적으로 아폴로니우스의 주전원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바뀐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 여러 대원들이 다 같은 중심을 갖는데 거기에 지구가 있고, 근데 지구가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왼쪽의 그 그림처럼. 그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전원의 중심이 대원을 따라서 동일한 각속도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동일한 각속도가 이 대원의 중심,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각속도가 아니라 그 지구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지구 반대편에 소위 이심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중심에서 봤을 때는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겠죠. 거기. 그래서 아까 밝기 변화, 그 역행 운동의 크기가 매번 똑같지 않고 다른 이유를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주전원 모델을 변형을 하니까 관측 사실하고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성적으로 관측 사실을 설명했지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정량적으로까지 잘 맞는 그런 전체의 운동에 대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지구 중심의 우주 체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37분이 됐네요. 여기서 한 번은 좀 끊어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의 우주론을 좀 살펴봤는데,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우주 체계는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한 1500년대 정도까지 우주를 그러니까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되는데 그게 소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